모든 걸 다 책임 전가를 남에게 다 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딴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더 망가뜨려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윤석열이 나왔고 누가 손발이 돼서 실행했느냐를 우린 지금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전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도 여인형이나 이쪽에서 그래도 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누가 하는 한 거야, 그걸 진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장면 아닌가. 근데 저거는 개정신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이거 변협에서 징계해서 저는 변호사 라이센스 뺏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김용현을 약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지금. 이 재판장과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이진관 판사가 정상이고요. 나머지 판사들은 저 정치질에 대해서 재판정을 무대로 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건 법원이 정말 네. 반성하고 대각성을 해야 될 일 아니냐. 근데 있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 아니에요.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니네 당은 다 해산해야 돼.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 무릎을 꿇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한 1년 됐습니다. 이제 12월 3일이 지난해 12월 3일이 계엄이었으니까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재판 이야기 그리고 또 정치권 이야기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화요일이 이제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가장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날인 것 같은데 아주 뭐 그냥 몇 대 1로 아주 죽고 있죠. 다른 날들보다 유독 또 성대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성대? 그러니까 목 관리. 목이요. 목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우리를 좋아하셔서 괜찮을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은 친분이고. 자, 오늘도 아마 그런 뉴스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지금 재판 얘기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네. 말씀하셨던 여인영 전 사령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충암고 라인은 이제 완전 무너진 것 같아요. 가짜 그래요? 도생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책임들을 다 부하들한테 전가하는 발언들을 했었잖아요. 네. 내가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그 여인영 그 사령관 수사의 시옷도 모르고 막 하면서 했었잖아요. 네. 내가 그런 거 시켰겠어? 체포 명단 같은 거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군은 김용현이 알아서 자기가 동원한 거고. 네. 그 체포는 그 여인영이가 한 거고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제 그 여인영 전 사령관의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있었던 삼청도 안가 모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군이 그거 할 상황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쭉 하면서 자기가 이제 무릎도 꿇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들어볼게요.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 대권, 비상 조치권, 제가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그런 말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군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안 된다. 자기는 얘기했다. 근데 무릎을 이제 꿇어. 무릎 꿇었다는 얘기도 이제 특검이 아마 다시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계엄이 대통령 얘기했지만 저로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일개 사령관이 감히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한 게 너무 좀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릎을 꿇었다. 이런 네.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통령 앞에서 무릎 꿇고. 근데 이게 무릎 꿇고 이런 거는 물론 어찌 보면 사석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른들끼리 무릎도 꿇고 그러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은 이제 법적 책임에서 좀 벗어나려 이런 증언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게 그래도 본인의 법적 처벌을 좀 면하는, 좀 가볍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전략이라기보다도 인간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사실 그 전에 윤석열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네. 뭐 여인형 뭐 야전이라는데 뭐 수사의 숫자도 모르고 그렇게까지 이건 이제 그냥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네, 수사의 시효자도 모르는 내 인생을 망쳤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윤석열 씨가 그 재판에 와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책임은 국무위원이 느끼는 책임하고 질적으로 달라서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다는 바로 그 사람이 네. 자기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자기가 맨날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고 챙겼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 특히 여인형 방첩사령관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습니까?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놈이 지 맘대로 해가지고 날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 이게 결국 그날의 그 사람 취지였거든요. 네. 게다가 여인형 사령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민주당사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김영희 언니가 지 맘대로 가고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책임 전가를 남에게 다 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딴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더 망가뜨려야 되냐. 그럼 이 모든 책임을 다 내가 혼자 뒤집어 쓰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당연한 저는 생각이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저기서 무릎 꿇고까지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자기는 절대 반대했다. 무릎 꿇었단 말을 왜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읍소했고 이 사람에게 하지 마시라고 정확히 말씀드렸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끝났다 이 생각했고 윤석열만 끝난 게 아니라 저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저 말을 들으면서 이런 인간에게 충성을 다한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가족들. 무슨 뭐 범죄 조직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런 일당들이 잡혔을 때 서로 이제 자기 책임을 떠넘기죠. 그러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예, 사실은. 법정에서 보시면. 네. 죄수의 딜레마가 이제 해제되는 거죠. 그럼 이제 판사가 볼 때는 그럼 이놈들 다 거짓말하고 있구나, 다 잡아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 더 책임 있는 사람은 더 센 처벌을 당연히 그러니까 합니까?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해제가 되면 이제 수사가 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뭐 거짓말을 섞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맞춰보기가 이제 매우 쉬워지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 집단 범죄 같은 경우는 진술을 안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풀기 시작하면 이제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고. 저는 이 여인형 재판을 보면서 이제 충암 라인은 붕괴됐다라고 저는 보고 사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군 통수권자지만은 왕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진짜 왕처럼 산 것 같아요. 막 무릎 꿇고 말리고 이런 게 얼마나 비굴하냐. 그리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까지 꿇었으면은 본인이 사표를 쓰든 단식을 하든 뜯어 말리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조치를 해야지. 결국에는 계엄 일으켰잖아요. 네. 불법 계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말렸다는 뜻은 이제 본인이 이 전체 기획에 있어서 중요 지위는 아니다라는 걸 아마 밝히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여인형 사령관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건 정말 수사의 새로운 국면인 거죠. 그동안은 그래요? 우리가 뭐 김용현이나 뭐 여인형 충암 라인들이 한 걸로는 생각은 하지만은 누군가 기획자가 또 따로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어서 아마 저는 뭐 검찰 라인을 좀 의심은 합니다만은 검사들이 원래 기획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장면 아닌가. 근데 생각을 좀 저거는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충남라인이 붕괴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예. 본인은 하기 싫었고 본인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무릎까지 꿇고 통촉하여 주시옵소를 했는데 결국은 지휘 관계에서 나보다 훨씬 높으신 저분이 밀어붙이니까 나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수사에 관련해서 무슨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권한은 결국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이 내가 막 눈물로서 읍소했는데 안 들어줬으니 난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자기 책임을 완벽하게 덜어내고 결국은 이 사건의 모든 핵심은 윤석열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네, 본인이 네.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거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군 일부가 이렇게 동조해서 이 쿠데타 혹은 뭐 계엄을 이제 일으킨 걸로 봤는데 만약에 군이 생각보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이거 그림을 기획한 또 다른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검찰 내지는 뭐 썸띵이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기획을 하죠. 왜냐면 윤석열은 아까 여인형한테 뭐 수사에 숫자도 모르는 네. 놈이라 그러는데 아니 본인은 수사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이 그럼 그런 방식으로 처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말장난이고 누군가는 이 거대한 기획을 해야 이게 실행이 되는 건데 여인형 쪽으로 의심했는데 이쪽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그럼 누가 기획을 했냐 이 의심이 나오는 거고, 제가 왜 이걸 의심을 하냐면요. 안가 사인회동 있잖아요. 네. 그게 12월 4일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획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형의 네네네. 진술에 따라서 저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좀 덧붙이실까요? 아니면 너무 과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요런 추론은 좀 저는 과했던 것 뭐 같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그리고 이게 그 내란 혐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 던지듯이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건 뭐 그러나 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여인영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책임 회피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은 그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내가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네. 그다음에 본인이 그럼 체포하려고 했던 14명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형사재판에서 얘기를 하겠다 네.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적이고 선별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여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김종학 최고위원님은 윤석열 편이에요? 지금? 그게 누구 말이 맞은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 그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니까. 화내신다니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 뭐야 그것들 때 그 뭐야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지도부가 붕괴되고 내가 그때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네. 그래서 그거 그러네요. 그 나는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맞냐고 내 말은. 어쨌든 윤석열하고 지금 저 여인영하고 말이. 여인영 말이 맞죠. 뭐 물어봐서 뭐예요? 그건 날 물어보고 아니 그러니까 싶었어. 여인형 말이 맞으면은 그럼 누가 기획했냐를 아니 근데 찾아야겠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거보다도 의심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떤 누가 느낌이 했냐는. 드냐면 네. 이게 굉장히 좀 그 씁쓸하고 우울한 게 네. 아니 왜 그 사령관이 무릎을 꿇어요? 대통령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여기다 바로 그 왕자 얘기예요. 썼잖아요. 아니 그래서 된 거죠. 아니 도대체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야 그때 그 특정 고등학교 이거 하나에도 아니고 이걸 무슨 특정 고등학교 라인으로 해서 거기서 모여서 뭐 국가를 뒤집는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안 되니까 뭐 무릎을 꿇고 얘기했다. 근데 이 여인영 씨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게 강호필인가 그 우리 저 지상군 사령관 있잖아요. 네. 이분도 보면 작년에 그 7월인가에 하와이에 갔더니 그 대통령이 무슨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하면서 네, 빨갱이들. 계엄을 할 듯이 네. 빨갱이들 가만두면 안 되고 뭐 네. 이러니까 이분은 와서 신원식 국방장관한테 보고해서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네. 저 전역시켜 주십시오. 만약 그런 짓 하면 저 전역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막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원식 씨가 전화 걸어갖고 니들 미쳤냐라면서 막 화를 막- 항의를 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알고 봤더니 그래서 국방장관을 교체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쪽에 있던 사람을 경호실장에 있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보내버렸던 건데 그럼 무슨 뭐 강호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강호필이나 신원식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용기를 냈으면 그리고 이 저기 여인영 씨도 무릎 꿇을 일이 아니라 아이 선배님 뭐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 저는 전역하겠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범죄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몇몇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옆에서 대차게 막고 나섰으면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렇죠. 통제되지 않는 나쁘게 얘기하면 광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거 그런- 못한 군인들은 욕 먹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말리려고 했다가 날아가는 걸 이제 보니까 그럼 만약에 그 대통령의 뜻을 꺾을 수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대통령의 뜻을 그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잘 듣고 추진한 사람은 누구였냐를 이제 좀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 친위 쿠데타라는 이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데 있어서 계획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뭐 집권했을 때 그 문서도 있죠. 뭐 최상모 부총리한테 8페이지짜리를 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 문서가 제가 볼 땐 꽤 두껍게 있을 겁니다. 그래야 어떤 명령들을 시달해 가지고 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한테는 당분간은 뭐 좀 제 업무를 대신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이 얘기까지 했다는 건데 저는 기획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럼 그걸 누가 했느냐를 찾아내는 게 이 내란 수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인데 네. 근데 그 기획을 할 정도의 능력은 윤석열에게 없다고 보시는 거고. 없고 그리고 보통 검사들이 기획을 잘하죠. 네. 검사들이, 그러니까 본인 후배들이. 그러니까 저는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박성재 장관도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잖아요. 예. 이쪽에 대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이 전모가 더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는가. 브레인은 그런 생각을 따로 하는 있다.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브레인이 누구냐를 찾아야죠.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름을 거명하시고 좀 너무 아니 안가 사인방 다 망한 나온 것 아니, 거예요. 그거는 다 나온 건데. 거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 나왔잖아요. 안가 사인방. 김정은 씨는 여기서 좀 자유롭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왜요? 그 김태호 씨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고발하면서 네. 그때 2022년도에 네. 윤석열 씨가 김종학 최고위원한테 뭐 얘기했다는 그 내용이 이제 좀 거론이 됐어요. 이 여러 사람 공소장에. 있는 데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 근데 예. 그런 말을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말했어요. 뭐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떻게 해요? 놀리지 그냥 않았겠어요? 술 취해갖고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햇소리로. 그래서 이거 뭐 싹 쓸어버리. 내가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해요. 이 사람이 술 취해갖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술이 또 과하고. 술 이렇게 때문에? 생각을 하지. 그럼 그게 무슨 지구부 누가 거기서 만찬 비상계엄하려고 때. 저런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비상계엄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으면 이렇게 엉터리로 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아니야, 계획 안 하고 계획은 군을 되게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니 근데 치밀했어요. 보면 보세요. 당연히 계획은 평일날 그치. 그것도 평일날 네. 그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자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했으면은 그것도 국회가 열리고 있어서 의원회관에 사람들이 그 있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있는 그 다음날 본회의가 열려서 맞아요. 보고하려고 다 서류 준비하고 있고 보좌관들도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엄이 터지자마자 다 몰려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의원회관에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누가 봐도 이런 멍청한 짓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근데 정지받았다는 거. 그 아니, 근데 날짜를 그거는- 정지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의 해석이. 멍청한 합리적 짓이라기보다는 해석이. 그날도 사실은 화요일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헬기만 조금만 빨리 떴어도 국회는 다 장악 된다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평일이라고 해서 뭐 더 불리한 컨디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문제는 이게 정말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윤석열이 나왔고 누가 손발이 돼서 실행했느냐를 우리 지금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전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도 여인형이나 이쪽에서 그래도 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누가 생각을 하는 한 거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진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나 이해가 그리고 안 아마 가는 게. 아니라고 그 당시에 뭐 그 정도로 허술하게 했겠냐는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어쩌면 그 사람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막 총 들고 돌아다니면 국회의원이고 누구 다 조용히 어디 숨어 있을 거라고 아마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 모여서 뭐 이거 결의하고 이거 못했을 의결하고 이건 못했을 거라고 아마 예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해봅니다. 아무튼 어제 재판에서는 이제 서로 살겠다고 각자 도생이 시작됐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그렇게 것 같고. 보고요. 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무릎은 안 꿇었지만 나는 끝까지 말렸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본인도 말렸대요?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만류했다라고. 이제 근데 재판에서 선택적 기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당시에 너 이거 문건 들고 다 막 이상민 붙들고 뭐 하고 있었네. 여기 다 나와 있잖아라고 하니까 그때 제가 멘붕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경황이 없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뭔 상황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대답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 당시에 멘붕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 네, CCTV에 상의 안주머니 확인하던데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포고량 받았잖아요. 기억 인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더 모아서 회의 열어야 된다고 건의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반대했던 거는 기억이 나고 네. 내가 그 상황에 잘 순응해서 행동했던 건 기억이 안 나고 네. 매우 선택적으로. 네. 그리고 저는 이 발언이 진짜 황당했는데요.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후 개헌문 만들어가지고 직접 서명까지 한 거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좀 가볍게 프리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근거인 서류로서 갖추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네. 박물관. 이게 내가 거기다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한 게 그냥 프리하게 생각했다. 해제됐으니까 프리하게. 네. 여기 이제 그 사람 저 워딩 이제 프리하게 생각한 거다. 그러니까 요게 어제 재판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 특검 조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가 진술을 했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제 법정에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습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프리하게 이게 생각했다는 박물관에 거 두는 것으로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프리하기가 뭘 프리한다는 그러니까 신중하게 거. 자기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는 그런 아니, 취지였던 그 것 얘기- 같아요. 그 얘기는 나도 네. 알아듣는데 도대체가 그게 상식적으로 아니 있을 수 있는 근데 일이에요. 저는 한덕수 전 총리는 이쯤 되면요 화장실 청소 벌로 한 3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 지금 상황이고 만약에 제가 만보 양보를 해서 그 선택적 기억을 인정해 드리더라도 이 얘기를 그러면 그 동안에 국회라든지 그 나와가지고 증언을 할 때 그럼 그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야죠. 근데 그때는 또 딴소리하고 전면 부인했다가 말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인제 와서 최종 정리한 게 뭐 프리하게 하고 뭐 박물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국민을 우롱하고 있느냐. 네. 전 이진관 재판장이 참 재판 지금 잘하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는데 전 이거 정말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고 한덕수 전 총리는요 윤석열 정권의 2인자입니다. 본인이 2인자면은 그만큼 권한을 갖고 있었고 여인형이 무릎 꿇고 말렸다고 한다면 본인은 더 말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안 했잖아요. 저는 엄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이 발언을 권한대행도 몇 달 했잖아요, 이 사람이. 대선도 나올라 그래요. 네. 그리고 권한대행을 자기가 했었을 당시에 만약에 과거에 이런 행적이 맞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게다가 본인이 나 대통령 되겠다고 대선 선언할 수도 없어요. 대권 선언. 이 사람이 정말 양심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다고 한다면 그냥 후리하게 거짓말이죠. 구속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와, 하여튼 굉장히 인식이 좀 문제가 좀 많다. 근데 심하네요. 너무 말장난의 심각해요. 정도가 네. 너무 심하네요.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의 관련자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네. 우롱한다는 게 더 슬퍼요, 사실. 네, 그리고 기억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면 법정에서 볼 때도 혹은 뭐 국민들이 볼 때도 제대로 된 반성을 여전히 안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지 아니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박물관에 두려고 했던 걸 왜 찢습니까? 그걸 왜 없앱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 그렇잖아요. 증거를 그냥 놔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없애라 그래 나중에 가서. 이거니까 다 거짓말을 이렇게 우리가 멍청한 이런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를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지. 네. 어지간하면 내가 비판하는데 하도 비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네. 나도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이러는데 쉬세요. 그냥 네, 쉬세요, 하도 쉬세요. 융단 폭격을 하니까 아이고 근데 난 가만히 한덕수 총리는 난 가만히 있어야지. 제가 칭찬할 거 딱 하나 있어요. 그 변호인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은 좀 정상적인 사람 쓴 거. 그거 하나는 제가 칭찬합니다. 이게 다른 피고인에 비해서는 변호인들의 수준이 있는데 아니, 약간은 좀 그나마, 정상적인 변호인을 붙인 거 그나마 하나만큼은 아. 제가 평가합니다. 좀. 맞아요. 다른 진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 얘기 해볼까요? 김용현 변호인이 제일 처참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정말 저는 이런 플레이는 살다 처음 보는데 그 감치 처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신원정보 안 밝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서는 네. 유튜브에서 판사 욕하고 난리가 나지 슈퍼챗 않았습니까? 뭐 400 얼마 받았죠 아마. 하루 만에 네. 슈퍼챗 받고 했는데 어제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또 이제 시작하자마자 재판부를 막 공격을 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피고인을 인질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우리한테 변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또 싸우나 했더니 갑자기 돌연 화해하자. 화해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 들어볼게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삼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요즘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영삼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힘 있는 자들의 구역해서 편먹고 약한 자를 같이 두드려 팬다. 이게 시정잡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시정잡배 나왔습니다. 네. 원래 판사랑 화해합시다 이렇게도 해요? 난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처음. 화해는 원고 피고가 하는 게 화해고요. 재판장하고 화해를 할 일이 없죠. 네. 근데 앞서 고소했잖아요. 이진관이 직권남용했다 고소해놓고 판사 고소했죠. 네, 해놓고 갑자기 오늘 화해합시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 보석. 야, 참. 진짜 정신세계가 이거 제정신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이거 변협에서 네. 징계해서 저는 변호사 라이센스 뺏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보십시오. 김용현이 누굽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군을 동원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김용현을 약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정신 나간 소리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장과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이진관 판사가 정상이고요. 나머지 판사들은 저 정치질에 대해서 재판정을 무대로 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건 법원이 정말 근데- 반성하고 대각성을 해야 될 일 아니냐. 근데 저 얘기를 왜 저 재판부에서 해요? 저 재판부는 한성진 부장 재판은 아니었어요? 저기 이제 들어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진관 소리만 내잖아요 판사가.
이진관 부장 재판부하고 화해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거기 가서 해야지. 그럼 거기 가서 얘기를 하든지 기자회견 하든지 해야지. 왜 한성진 부장 재판부에 가서 뭐 쓸데없이 딱 갑자기 엉뚱하게 화해합시다. 나 저 사람하고 화해할 테니까 네가 여기서 좀 중재 좀 해. 이건가? 비빌 언덕을 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게다가 그거를 한성진 부장은 왜 듣고 앉아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게다가 무슨 화해를 합니까? 화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동등한 상황에서 이게 가해 피해가 사실 없는 상황이었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얘기지. 자기가 난장을 다 부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화해를 하자고. 그것도 당사자도 없는 데서 게다가 대신 보석 조건이 있어. 보석해달라고. 그러니까 보석해달라는 건 이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한성진 부장에게. 네. 이진관 부장하고는 화해하고. 그럼 뭐야 그게 도대체가. 화해는 이쪽하고 하고. 조건이 여기다 들이대고 선수금 뺏어야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왜 대법원이 가만히 있죠?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해가 안 이지건 가요. 판사도 조금 화가 많이 났던 것 많이 같은데요. 냈죠, 당연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한마디 했죠. 네, 한마디 했어요. 요건 맞춰서 감치 재집행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법정 모독죄로 추가 재판도 하겠다. 어떻게 얼굴 한번 좀 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예.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제도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감치 말고 추가로.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다는 거죠? 네, 감치를. 그렇죠. 권우현 변호사가 이제 그 발언을 지난 감치 재판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네. 해보자는 거야, 공수처에서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이 되느냐, 법정 모욕죄로 네. 이거 추가 재판. 그 요거는 약간 감정 실리는 단어예요, 아니면 그냥 한 거예요? 그 권모라는 자는. 아니 그거는 권우현이라는 변호사가 네. 자기 이름을 안 말했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거예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권모라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이게 화나서 이렇게 쓴 건가? 여기서는 변호사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는 이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권모라는 자. 권모라는 자가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요? 이게 특검에서 네. 이 그 권 씨와 이 이하상 씨 이런 사람들이 특검한테 항상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 시비 걸 때 뭐라고 하냐면 특검이 그 여자 변호사 누군지 모르는데 그 여자 변호사 이름을 모르니까 여자 변호사님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여기 여자 변호사란 말이 왜 나오느냐? 어? 너네는 그러면 우리가 너를 갖다가 남자 특검이라고 하면 좋겠느냐?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우리는 저 여자 변호사님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래가지고 서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얘기를 안 해주면서 그럼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변호사님께서 권이라는 훌륭하신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이 뭐. 정도면은 변협에서 징계를 징계해야죠, 해야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근데 변협에서는 변협이 징계 왜 잘 안 해?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협도 좀 정상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 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변협이 나서가지고 입장을 내고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도 모자른데 지금 두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법원도 두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 이진관 재판장이 혼자서 정말 저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참 그나마 희망을 보면서도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고 네. 옛날에 2013년도에 내가 대변인 할 때 그때 네. 변호사 감치가 처음인가 아마 일어났었어요. 처음인가 변협 갑자기. 대변인 하실 때? 네, 제가 대변인 할 때. 근데 그때 누가 감치 대상이었냐면 울산에서 재판하는데 그 김건희 씨 그 팬카페 했던 그 훌륭한 남자 변호사님 있잖아요. 건희사랑? 강신업? 네, 그분이 이제 감치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유명했던 분이군요. 아니 아주 유명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걸 더 예, 유명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신업 변호사가 감치당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변협이 딱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강신업 변호사한테 가고 이거저거 사정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그 변협 법원에다가 실질적으로 이건 부당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좀 정리를 한 적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 상황은 근데 이 상황은 완벽하게 이 반대 변호사가 상황.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막 하라고 내가 그 김정욱 변호사협회 회장한테 이름을 말해도 전혀 지금 반응이 없는 게 김 변호사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변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라든지 신뢰가 많이 떨어지죠. 네,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건 해야 될 일을 지금 변협이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국민적 비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왔다고 보고 전 이번에 저 장면을 보면서 재판 중계를 통해서 지금 저 변호사 깽판단들이 난리를 치는 모습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저렇게 이진관 재판장이 국민들에게 이 재판의 상황을 소상하게 지금 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만행들이 더 드러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이건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법원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변협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변협은 뭐 내규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품위만 유지를 실추해도 징계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직권이라 할 수도 있는데 품위로 볼 것도 없잖아요. 이번에는 김경호 변호사가 이제 징계해달라고 진정을 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위원회 평가를 같은 게 해가지고 해요. 알겠습니다. 변협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는 감치는 문제 없는 거예요? 이제 재감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재감치, 정지를 해놓은 거기 재판. 때문에 그 감치의 20일 동안 효력이 시간이 살아있는 있으니까. 만큼 네. 이제 당연히 감치는 해야 되고 저 네. 권모라는 자는 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감치를 당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신원 두 확인이 가지. 이제 됐으니까 그렇죠. 걔네 집행해야죠. 그 모 씨들이 이제 자기 이름 신원 정보 말하든 말든 가능 충분히 한 그렇죠. 거예요. 예, 특정이 가능하니까. 그럼 감치 15일 또 15일 이렇게 하면 30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15일을 내렸는데 네. 지금 권모라는 자는 한 번 더 이제 감치에 대한 그 양이 나와야 돼요. 결정이 아직 안 결정이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죠. 그 이제 플러스 된다는 플러스해서 거죠? 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판 얘기 쭉 한번 나와 봤고요. 네. 그리고 정당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아, 국민의 김종일 최고 이제 말할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아니, 국민의 이야기 많이 하세요. 괜찮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것도 말씀하신 게 장도혁 좋은 일은 대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장도혁 대표가 그 어제 그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저도 갔어요. 예, 여기 다녀왔죠. 가셨어요? 네. 아, 뭐 이따가 네. 중간에 나왔지만 네. 갔었죠. 체제 전쟁을 선포하셨더라고요. 체제 전쟁이요? 몰라, 네. 저는 그 장도혁 대표 있을 때는 없었어요. 아, 민주당을 우리의 싸움터로 끌고 와서 체제 전쟁에 나서야 한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건 민주당인데 왜 우리가 물러서야 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은 우리가 고개 숙이면 목을, 허리 숙이면 허리를 엎드리면 밟아서 지니기는 게 민주당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고개 숙이면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고개 숙이고 사과하면 네.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 목을 꺾을 거고 네. 우리가 허리 숙이면 허리 꺾을 거고 네. 엎드리면 밟을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과하지 말자. 그런 거죠. 요때까지는 안 계셨다고요? 네, 그 나중에 했거든요. 그거는. 요건 이제 나중에. 그 전에 무슨 네. 무슨 어떤 뭐 문인인가 하는 분이 와서 무슨 설명 뭐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훈 의원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경원 의원이 또 뭐 이분이 이제 저 내년에 선거 예. 지방선거 기획 단장인가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장도혁 대표가 왔는데 저는 다른 방송 일정이 있어서 거기까지 앞에 점심 먹고까지만 듣고 왔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모여 계실 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 뒤숭숭하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 과거에 그 관저에 나갔던 분들 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처럼 거기에 강력히 반대했던 분들 네. 그런 사람들도 한 자리에 있는 계실 거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335 테이블에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근데 뭐 멀리 눈빛이 보일 거 아니에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니까 김문수 씨는 안 왔으니까 어른들이니까 다 네. 악수하지만 서로 좀 민망하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던 그런 처지니까 네.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에요. 서먹서먹 하시고 아직은. 근데 놀란 건 이제 조정훈 의원이 얘기하면서 네. 너무 극으로 가면 안 된다. 수도권에서 우리가 그럼 다진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자꾸 중원으로 침투해 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만 더 오른쪽으로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좀 놀랬고 왜냐면 그 조정훈 의원이 또 상당히 친윤 쪽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놀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나하고 김근식 의원하고 야 우리 얘기하는 것 같다 얘기했는데 아니 무슨 지역구 관리는 안 하면서 말이야 방송에만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지역구 관리도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거 뭐 자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비판하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서운함도 표시하시고 그랬어요. 네. 그 지방선거 걱정은 많이 하시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 지방선거 분위기가. 걱정은 누구든지 많이 하죠. 네. 지금 뭐 과연 우리가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지방선거인데다가 더구나 지금 아시다시피 12월 3일 이제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다큐멘터리 하고 그러더라고요. 방송국들에서. 계엄 1년. 예, 계엄 1년.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1, 2월에 이제 나오잖아요. 네. 뭐 그랬을 경우에 분위기가 어떨 것이라는 건 뭐 닐로 무사마리오 뭐 그냥 안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선거 6월 이제 초에 선거인데 그때 과연 우리 당에 어떤 사람들이 공천을 받겠다고 올지 뭐 이런 것들 되게 이제 고민들이 많죠. 지지율이 계속 중도층에서 빠지잖아요. 엄청 빠지고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은 12월 3일 날 네. 과연 당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 당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뭐 이게 두 가지의 큰 변곡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장동혁 대표가 그냥 아주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로 비상계엄은 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겠지만 뭐 명백하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진다고 볼 건데 네. 본인의 지지 기반이 원래 이제 그 당선될 때부터 전한길 씨 TV에 나가고 그리고 또 강성 우파들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뭐 이거 뭐 식민지 지배 때문에 한국민들에게 다대한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서 통속의 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래놓고서 근데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저 야스쿠니 신사 뭐 참배는 어쩔 수 없다. 강제동은 없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 장난하냐 지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실행한 당사자인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한데 근데 우리 쪽에서 뽑은 사람이니까 탄핵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논리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굉장한 어떤 반발 같은 걸 살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탄핵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게 이미 헌법재판소가 8대0으로 다 그렇죠. 내린 사안을 당내에서 뭐 계엄은 뭐 나쁘지만 뭐 탄핵은 과하다 이런 논란 자체가 너무 엉뚱한 거예요. 아니 근데 참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그러니까 거고. 그게 탄핵을 국회에서 시켰으니까 헌법재판소로 간 거 아니냐. 그거는 뭐 얘기죠. 이미 결론 나온 바에는 이미 그건 뭐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박민영 대변인 문제가 하나가 지금 살아 있고 또 거기다가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에서 유죄 나왔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도 지금 당 분위기 자체가 황교안 어게인, 우리가 황교안이다, 황어게인을 좀 외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체제 전쟁이라고 하면요 본인들이 지키는 체제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어긋나는 체제가 있으니까 체제 전쟁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뭐 공산주의를 지금 말하는 건가? 근데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이렇게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연결되는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체제 전쟁이라는 걸 제가 인정한다면 헌법 수호 세력 대 반헌법 세력에 대한 체제 전쟁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엉뚱한 얘기하면서 전국을 돌고 지금 규탄 대회를 하겠다는데 국민들은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싶어해요. 근데 누구를 지금 규탄하겠다는 건지 너무 좀 엉뚱한 행동들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체제라고 얘기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내지는 자본주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내부에서 보수와 진보가 있든 뭐 좌파와 우파가 있든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너는 반체제 국가, 반체제 인사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그거는 여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뭐 상대방을 악마화해서 절대적으로 존립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지방선거에 나올 분들이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지금 목숨줄이 달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출마 예상자라든지 아니면 출마의 뜻이 있는 분들이 좀 뭉쳐서 장동혁 당신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뭐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온다든지 그럴 분위기는 혹시 안 생겨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당 내에서도 의원들 내부에서도 이거 이래 되면 우린 다 전멸하는 거 아니야? 네. 우려의 목소리가 꽤 많이 있대요. 있는데? 네,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변곡점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12월 3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 그래서 유죄 판결이 만약에 나오면 제가 보기엔 당내에서는 당연히 봐라 유죄 판결 나왔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거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절연하겠다는 선언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 네. 뭐 이런 주장이 나올 것 같아요. 변곡점이 좀 필요하다. 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도 마법의 논리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해 보면 1심 나오면은 3심까지 가봐야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무죄 추정 원칙이다. 이 얘기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 가서 나와도 부정선거가 괜히 부정선거입니까? 선거 결과 나와도 못 믿겠다 그러고 깨씨꺼씨 깍씨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마 판결문 갖다 놓고 또 분석하면서 또 우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 번 잘못 든 길에서 거의 늪과 같은 지경에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진짜 해산 사유로 치면은 차고도 넘치게 많은데 이제 국민들께서 관용을 베풀고 주시는 거지. 저는 이미 사유로 보면은 이거는 뭐 정당의 생명력도 없고 거의 이제는 뭐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자기 당에 있었던 아니 제가 그래서 더 애정을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보수의 종말 저자예요. 2년 전에 보수의 종말을 예언했어요. 그만 좀 패요. 아니 본인을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보수 맞죠. 전혀 이해할 수가 보수 없어요. 맞고 근데 보수 정당을 참칭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비판을 해야 마땅하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보수라고요. 제가 여러 번 저 진짜 보수. 그럼 여기 보수 아버지 공무원 출신 진짜 저는. 전원 보수예요 여기 지금. 보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수 토론이잖아. 보수가 다 죽으면 여러분들이 보수입니다. 네. 다 죽고 나면 체제 유지 보수예요. 세력이에요. 체제 유지 세력. 나는 네. 중도 보수라니까. 근데 내가 중요한 건 보수다. 그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이 한 당만 존재해서는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다루의 역할이 있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이 있는 거라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빨리 윤석열과 절연을 하고 다시 원래 예전의 그 건강한 보수로 돌아오길 바라는데 맞아요. 맞는데 정말 제가 지금 그랬으면 걱정하는 게 좋겠어요. 뭐냐면요. 네. 보세요. 지금 그 정청래 대표도 입만 열면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당에 지금 현재 있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 동안 있는 거예요. 당 대표로서. 그리고 우리 당에는 다행이네.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밖에 나와서 한동훈계는 전부 다 이거 말 안 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니네 당은 다 해산해야 돼. 이게 우리가 양당제로 해오면서 수 없는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긍정적 역할도 하고 부정적 역할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은 안 그렇습니까? 다 나름대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니네 당은 무조건 다 해산해야 돼라고 하면요. 그 당에 있는 강성 우파들 극우들은 또 더 난리를 치면서 더 극단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상식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럼 오히려 점점 더 안 되죠. 점점 더 안 돼요. 그럼 점점 더 싸우게 돼요. 아니 근데 정치적으로 뭐 말씀하실 수 전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정당 해산 사유는 설례가 있잖아요. 통진당이 해산이 된 예가 있으니까 해산 정당 정당에. 민주주의를 이것까지는 위배하면 정당 민주주의를 위배하면 정부가 제소해서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 기준을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뭐 정치적으로는 뭐 충분히 저는 김정희혁 최고위원님 많이 좀 쓰시니까 네. 말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해산되면 우리 최고위원님 갈 데 없어요. 왜 없어요? 안 하면 되지. 더 좋은 정당을 있어요? 또 아니, 왜 이렇게 아니라- 화를 내세요? 좀 참아요. 뭘 참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 무슨 화를 내? 할 때도 없고 화도 내지 마. 안 하면 되지 뭐. 예, 다음 뉴스. 아유, 간대. 요거는 논평 안 듣고 제가 전화고만 가겠습니다. 네. 그 김기현 전 논평 안 대표 부인이 김건희에게 선물했던 로저 비비의 이거 논평해야 되는데 왜 이거 못하게 하는 하실 거야? 거예요? 있어요? 짧게 들을게요. 예? 그 처음에 특검에서 특정할 때 180만 원으로 이제 특정을 예, 했잖아요. 예. 맨 처음에 100만 원대 초반이랬다가 이제 예. 아니야 180만 원 그거야라고 했는데 정확한 모델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로저 비비의 플라워 스트라스 일루전 260만 원대. 아, 그래요? 예. 이건 이제 260만 원짜리였고 그다음에 원래 의혹이 제기됐던 거는 지금 현재 출처를 확인 중인 거고 네. 두 개를 다 받았을 수도 있고. 네. 필그림 쇼크 클러치 모델이라는 건데 네. 그게 좀 이제 아세요? 몰라요. 3년 전에 G20 때 들고 나갔던 아, 그래요? 그 가방인데 이거는 이제 김건희가 직접 산 건지 아니면 이것도 어디서 또 받아온 건지 여기는 이제 뭐 확인 중이라고 근데 합니다.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옛날에 그 누구에게 이제 지갑 같은 거 선물할 때 거기 지갑 그냥 지갑만 주진 않잖아. 보통 아, 거기에 뭐 5만 원짜리, 원짜리도 5만 원짜리 넣어주고 막 하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껴서 주고. 네, 근데
그 영부인에게 특히 당 대표를 당선되게 도와줬다는 그 부인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냥 빈 가방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손편지. 아, 손편지를 안에 넣어서. 손편지만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안에 같이 무엇을 주었을까가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네.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김기현 씨 측에서는요 180만 원짜리 이거 줬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정말 180만 원짜리 준 것처럼 입을 싹 다물고 그거 그냥 단순히 사회적 예우였다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260만 원짜리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아, 내가 준 건 저게 아니었는데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다면. 아, 그럼 지금 논란이 없을 수 네,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처음엔 100만 원대 초반 뭐 이런 얘기도 처음에 했었어요. 100만 원대 네. 초반 준 것처럼 사실은 사람들을 다 호도하고 헷갈리게 했잖아. 이것도 사실 우리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그 민법상 나오는 이 보증인의 이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로저 비비에는 좋겠어. 이렇게 보면 섬전이 되네. 그렇죠. 광고. 네, 광고 효과가 이거 어마어마해요. 예. 우리 이름도 몰랐던 그 건데. 진짜 몰랐던 거 엄청 많이 네, 나왔잖아요. 네. 최근에. 나도 한번 사고 싶다. 누가 사주면 좋겠다. 뭐였더라? 뭐 시계 뭐 그러다 있는데. 감방 가는 거예요. 바시에론. 바시에론 예. 콘스탄틴인가 예. 하여튼 뭐. 참, 하여튼 이름도 어려운 거. 반클리프 앞에. 반클리프 앞에. 그라프. 아이고 어렵다. 걔네들 막 저 홍콩 어디 일본 이런 데서 엄청 품절이래요. 막 짝퉁도 막 나오고 그런데. 네. 와. 아유, 참.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대의원이랑 권리당원 표 같이 아. 이제 똑같이 한 표로 맞추는 이른바 이제 1인 1표제 거기 도입을 논란이 좀 하려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정청래 지도부에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위 비공개 최고위에서 뭐 이현주 의원이 뭐 공개적으로 반박도 하고 한준호 뭐 이제 의원도. 충분한 논의가 좀 없다 졸속이다 이제 이런 반발이 있다 보니까 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 개정할 때 마지막 관문이 중앙위원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중앙위원회 소집 날짜를 원래 내일 모레인가 28일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음 달 5일로 늦췄어요. 일주일 늦췄죠. 네. 요거는 우리 김정욱 최고께서 시동을 좀 방금 걸어주시는 것 같은데. 권력 다툼이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네. 내에서. 사실 그거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건 어떻게 해도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이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정답이 네.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보면 네. 전문가들과 일반 관객들이 예. 점수를 매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1인당 100점, 아. 일반 사람들이 1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 분들이야 그냥 듣고 나서 아 저거 좋은데는데 전문가가 보기에 아 저 사람이 미래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 괜히 그 뭐 외모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그날의 컨디션에 의해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주자 이렇게 해서 보완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대의원제도 처음에는 1대 200인가 그랬대요. 그랬다가 이게 무슨 100 됐다가 60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17까지 20 됐다가 그다음에 1대1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쭉 변화 오는 거는 뭐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과거처럼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서 더 이상 이렇게 대의원과 그 권리당원의 구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것의 타이밍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의도 뭐 이런 것들을 놓고서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더 혁신인가 하는 쪽에서도 옛날에는 네. 이거 1대1로 하자라고까지 주장을 했었어요. 지금 펄펄 뛰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정청래 대표가 네. 뭔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타이밍에 맞춰서 이걸 내놓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명계가 일제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아니 도대체 집권한 지 5달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 일이 많은지 보면 뭐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특검 놓고서 서로 막 그냥 싸움박질 벌어지는가 하면 비서실장이 나와서 제발 대통령을 정쟁에다 끼워 넣지 마세요 네, 네, 네. 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법사위에서는 그 18명에 대한 검사장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고발을 해서 그것 때문에 또 한번 발칵 뒤집히고 그다음에 이번 일까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집권당이라는 곳이 그리고 지지도도 높은데 뭐 지지도가 높아서 그런가? 지지도가 낮으면은 똘똘 뭉칠 텐데 높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싸움박질을 하나? 지지도 낮아도 별로 안 뭉치잖아요. 국민의힘. 그건 뭐 할 말이 없는데. 아픈 데를 찌르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논란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의 지지가 높은 정청래 현 대표가 다시 한번 이제 대표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그 당원들의 비율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 안정적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대의원들이 좀 높다 보면
다른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바꾼다고 의심을 하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그죠? 연임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네. 어쨌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투표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죠. 이제 개정을 통해서 1인 1표를 하면 연임까지 가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일부 뭐 친명계나 이런 분들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이현주 거고. 최고라든지 한준호 최고도 좀 반대 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고요. 반박을 했고 이제 물론 이제 뭐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그건 음모론이다. 이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던 그 개혁 마무리하는 절차 아니냐.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친명계도 이거 하자고 했던 거 아니냐. 그 음모론 제기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 갈등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뭐 명청대전처럼 이제 불이 붙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랑 일부 뭐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유튜버들이 이거 통과되면 무효 소송하겠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까지 해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를 제가 5년째 단체도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 전공 주제입니다. 제 관심이 많은 그래요? 잘 주제인데 됐네. 이게 사실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인데 다음 대표 경선에 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룰 세팅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지금 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점 자체도 대통령 외부에 나가 계시고 또 지금 내란 맞아요. 종식에 대해서 한 힘을 뭉쳐도 부족한 시점에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효능감을 못 느끼는 국민들도 많으시거든요. 되는 게 없다. 근데 갑자기 이 주제를 던져버리니까 당에서는 막 파동이 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해요. 방향은 맞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은 안전장치, 그러니까 관리되지 않는 당원 시스템 속에서는 1인 1표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건데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당선시켰잖아요. 그때 1인 1표제를 하거든요. 대의원에 대한 표의 가중치가 없어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 모델을 지금 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통일교나 신천지에서 우르르 밀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안전장치에 대한 지금 답이 없고 두 번째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도 보시면 선거인단 모집을 해서 비슷하게 했거든요. 1차, 2차 선거인단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근데 3차 선거인단 후보에서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이낙연 후보가 60몇 프로를 얻어요. 그렇게 해서 우르르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례들이 양당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뭐 박수현 대변인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자꾸 대화를 막을 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요구해서 가자고 하면 안전장치를 만들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만드니까 지금 비판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왜 안 그러다가 이제 와서 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을 당내 문제에 끌어들이는 게 맞습니까? 전 그 자체를 일단 근본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지지가 불일치가 없었어요. 그냥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건데 그거를 그때 20대 1까지 낮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60대 1까지 20대 1로 낮춘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1대 1로 가자고 하면서 이 논란이 나오면 이건 일처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 8일에 온라인 당원 간담회에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생중계까지 하고 공론화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서 처리해도 어려운 문제를 지금 너무 이렇게 좀 급속하게 급박하게 좀 처리하는 게 지금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혹시 여기 뭐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사실 저는 그 당의 문제는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별로 특별한 관심을 제가 안 가지는데 저는 그러니까 당원하고 그 권리당원의 그 표는 1인 1표 이거는 저는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너무 급속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수기 과정이 좀 덜 거쳐졌다 이 부분에 또 저는 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된 부분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왜 꼭 대통령 없을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오해하기는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건데 좀 세련되게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뭐 대통령이 외국에 가시든 안 가시든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그 당의 또 절차라고 하는 건 존재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했나 보다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최고위원들도 반발을 하고 수많은 당원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는 이거를 왜 갑자기 꼭 이 시점에서 이렇게 꼭 일주일 안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좀 당신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이 어떤 개인적인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나 이 지금 현재 지도부가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고 설득하는 작업은 필요한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지금 표를 등가를 맞추자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전제가 필요합니다. 당신과 민심이 일치되면은 1대1로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11월 8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초선 의원들 강연장 가서 네. 민심의 척도가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이다 이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국민들이 좀 이게 뭐야? 이게 굉장히 비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논란 이후에 뭔가를 좀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더 밟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는 저는 이게 당신과 민심이 일치된다라는 아직은 그런 확신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다면 안전장치라도 마련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문을 열었을 때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의 그런 사례들 그러네요. 뭐 윤석열, 이낙연 같은 그런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 룰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혹은 뭐 룰을 변경하려는 사람이 그 룰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의심을 받을 오해를 수밖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음모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입을 막으니까 네. 박수현 대변인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되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80%대 찬성을 얻어서 이걸 강행했다. 그러니까 정당한 거 아니냐. 그런데 투표율은 16%가 네.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따지고 보면 전체 당원 중에서 한 10%가 10% 투표를 한 정도.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죠. 네. 그냥 명백한 건 지금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서두른다. 왜 저렇게까지 서두르지? 아니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저러지?라는 본인 생각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들기는 해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룰은 반드시 이 당에 필요한 거라면 대신 다, 나는 다. 연임하지 않겠다. 그러면 오해가 싹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저한테 그러세요. 아, 그럴 리가 이 발언은 없어요.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 이게 정말 이제 당을 위해서 만약에 하는 거라면 네. 그렇게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를 딱 끊어버리면 훨씬 더 이제 그렇죠. 그게 자유로워질 사실은 수 좋죠.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리고 네, 예. 그 민주당에서 그 사실 뭐 이제 뭐 검사장 징계도 그렇고 뭐 앞서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사법개혁 방안도 그렇고 살짝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인데 그 와중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건 진짜 끝까지 한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네,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귀국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들이 이제 다 여기로 모이게 되는 건가요? 만약 전담 재판부가 그렇겠죠. 생기면. 구성이 법을 필요할 내야 것 되기 같아요. 때문에 이제 모아서 하자는 거죠. 2심부터 한다는 거 항소심부터. 1심도 아니고 과거 1, 2, 3심 중에서 그건 어떻게 할 거냐. 3심제를 네. 재판 시작돼서 뭐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을 2심에서 한다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계속 반대했습니다만 네. 이거는 전담 재판부가 아니에요. 특별 재판부예요. 이 사건만 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과 그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가사라든가 노동이라든가 무슨 저 경제와 관련해서 유사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을 전담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내란이 그렇게 계속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 사건만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갑작스럽게 다 잠잠했다가 지금 당내에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엄청 심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이쪽이야 우리끼리 싸우는 거 사람들이 보는 건 원치 않고 네. 저쪽에 그 사법부하고 검찰 이쪽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 당내 뭐 권력 구조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 관점이에요. 그건. 네, 현재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처음에 지기현 부장이 사실은 내란과 관련된 선거 부패 이런 쪽 전담대 아니었는데 이제 이상하게 그쪽에 먼저 재판이 두 개가 중요한 게 가면서 그 재판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중계를 통해서 정말 부적절하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이상하다. 물론 우리가 상시적으로 내란이 일어날 걸 예상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걸 만들 수는 없죠. 앞으로도 사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없도록 미리 좀 준비하자 이건 필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김종혁 위원님께서 위헌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더 근본적인 걸 여쭙고 싶어요. 그럼 지금 특별재판부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조희대와 지기현이라는 두 법관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끊임없이 자정하라고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안 하고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하상 변호사나 저 집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만 똑 떼가지고 이거 위헌이니까 좀 안 될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그 전에 그 위헌성은 그럼 어떻게 제거할 거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냥 믿고 지켜보자예요. 근데 믿고 지켜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사법부가 이상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저는 지기현 탄핵과 조희대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거 하기 싫으면 전 내란 재판부라도 만들어서 사법부가 안 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유일하게 저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네. 힘을 가지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예를 들면 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 많이 했고 그리고 저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이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기현 재판부가 현재 재판하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래서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마치 이분이 무슨 내란 공범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기현 재판부를 빨리 지휘를 해서 무슨 검사도 아닌데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 외압 아닙니까? 그 재판 개입 아닙니까? 아니, 과거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된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대법원장한테 개별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휘를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불법적인 요구예요. 그리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예를 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슨 뭐 내란범이다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조희대는 성역입니까? 아니요. 성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저는 지적한 건데 지적한 걸 가지고서 뭐 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내란범처럼 몰이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같은 상황을 놓고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만 지금 나가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 저는 뭐 개입을 안 한다고 문제를 삼고 제 있는 거 말씀 아니에요.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성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고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법원 노조에서도 좀 최악의 평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떤 평가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거냐 이 말씀을 전 하자는 거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성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비판에 대해 가지고도 뭐 몰이를 한다는 식으로 하신 건 좀 과도하다는 대법원장은요 대통령보다도 임기가 더 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그건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지도가 10%로 떨어지면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지지도 10%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자. 근데 그거는 얘기합니까? 원론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은 내란을 겪고 나서 내란 수괴가 임명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인 게 맞고요. 내란 수괴라고 맞고요. 얘기하시는데 지금 내란 수괴 맞잖아요. 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 그 혐의로 재판받고 아니,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아니, 결정이 그러니까 내려졌습니까? 이 논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3심 다 가야 인정하겠다는 거는 법률적인 말씀이신 거고 맞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으로는 내란 수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인 주장과 법률적인 주장을 섞어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당연히 지금 섞여 있죠. 이게 필요한 거를 네. 선택적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어떤 데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어떤 데 네. 법률적 주장을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니까 네. 그게 공정한 게 네, 아니라는 제가 거예요. 잠깐 네, 노영희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순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면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대법원에다가 물어봤대잖아요. 당신들이 그 계엄이 선포되던 날 했었던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대법원 회의. 네. 실질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겠다. 이 의심이 이제 지금 국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때 대법원이 이걸 합법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군사법원으로 자신들의 소송지휘권을 넘기려고 했었던 그 행위 상당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니까 국민들의 이제 첫 번째 의심인 것이고 두 번째 지기현이라고 하는 정말 이 중앙지방법원에는 6개의 선거 부패 전담 재판부를 제외하고 식품보건이라고 하는 걸 주로 담당하는 그분 쪽에다가 이걸 굳이 2개나 배당을 했고 그게 아무런 문제 없는 공평한 배당인 것처럼 말했으나 사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상했고 게다가 지기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 취소한 내용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딱 단 한 번 그때 벌어졌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에게 모든 이런 행동들이 다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윤석열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이렇게 표면화되었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였고 네 번째 네. 실제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내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다른 재판부와 이 지기현 재판부의 이상한 행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특히 이하상이나 뭐 권모라는 자가 하는 이 변호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법원이 망가지고 있는 중간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 성심 재판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거짓말 일관해서 아무것도 설명된 바가 없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혀 입을 열고 있지를 않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쭉 연결되다 보니까 이 좀 이상하다. 이분은 뭔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렇게 거예요. 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참 나도 법조인으로서 나름대로 이 사법의 독립과 사법의 신뢰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인데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사법의 신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얼토당토 않게 사법의 독립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네. 지금 현재 수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해서 답을 해주든지 고쳐주든지 우리를 설득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아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교체라든가 변화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무수합니다. 일단 그건 두 번째 그렇게 문제고, 선택적으로 그건 두 어떤 번째 사람이 문제고 섞지 잠깐만요. 말고. 그건 두 번째 얘기하면 안 문제고 되죠. 두 번째 문제고 제가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답을 해주세요. 그거요. 그러면.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요 모든 독재자들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때 하는 주장이 그겁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아니, 이상하고 그러니까 내 앞에 얘기한 그렇게 것만 얘기를 하나씩 대답을 하면서 해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사법 시스템도 그렇고 다른 민주주의 시스템도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붕괴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식으로 그거는 자기 나중 편의에 문제고, 의해서 그건 나중 문제고 제가 시스템을 바꾸면 안 제 돼요. 질문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직위원과 그다음에 이 조희대 대법원과 관련된 문제가 다 틀린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이 우리 앞에서 정확히 어떤 주장을 에이, 여러 얘기하셨는지 가지 해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보내면 네. 아니 저는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문제 한 10가지 되잖아요. 전 다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저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굉장히 전 결례되는 말씀하신 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라 그래요. 그럼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 내란의 밤에 같이 그날 나가셨고 저도 목숨 걸고 나왔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저항을 하는 상황에서 이 내란만큼 막아야 되겠다라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간 사람인데 나간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자로 노력하는 거를 그 주장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 이거는 굉장히 제가 좀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런 그러면- 시민들도 많으신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그거 같아요. 12월 3일 계엄의 저만 밤에 나갔다는 건 아니고. 계엄의 밤에 신인규 변호사뿐만 아니라 저도 현장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가 나가서- 있었는데 근데 바로잡자는 노력 아니, 그렇게 그런 폄하하시면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놔두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 사람들은 내란당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습니다. 아니 내란을 옹호하면 말이 안 내란당이라고 되는 거죠. 왜 A를 물어보는데 B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우리는 알겠습니다. A에 대답을 네. 해주시라고 A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런 제 그 결론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화려한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나 사법제도의 시스템을 그렇게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것 굉장히 같고요. 위험하고 그건 우리가 동의. 조희대는 동의하는 성향이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 뒷말이 아니라 앞에 말. 네.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점이 정말 문제점이 맞는지 그게 잘못된 문제점인지 네. 이걸 내란 알아라는 전담 거잖아요. 재판부 얘기하다 얘기를 안 여기까지 한 거지. 왔는데 네. 아까 그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 이제 저도 궁금한 거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위헌 뭐 소지 혹은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앞에 있었던 위헌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해결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우리가 숙제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주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위헌 상황들을 또 다른 위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그 말씀은 되게 네. 타당한데 그래서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네. 위헌성을 최대한 빼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네네. 게 제 입장이고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별재판부 오기 전에 사법부가 자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기현과 조희대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로 만약에 맞대응을 했더라면은 네.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국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국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좀 흥분했던 부분은 아니 지금 바로잡자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전 너무 아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은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해법이 네.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해법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마 거는 우리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변호사님이나 듭니다. 이제 바로잡자는 사람들의 선의를 오해하시진 않을 것 대안이 같고 또 없잖아요. 아니, 다만 아니. 이제 방법상 조금 무리되는 걸 수는 있다.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지금 우리 네. 그 앵커께서 잘 얘기하셨지만 그 불법적인 것들을 했다고 그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정하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아요. 사법 시스템도 입법 시스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상당히 네. 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고서 이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있고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상적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될 것 같다. 이게 이상적이지 않고 대개의 경우 독재자들이 그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히틀러도 국민법정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다른 남미 국가들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법원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대법원 판사를 왕창 늘려놨고 그 결과를 보니까 결국 그 국가에서는 독재가 더 진행되더라. 선의를 가지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고칠 때는 그것을 조심해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어떻게요? 어떻게 조심해서 아니, 그러니까 가자고요? 괴물 잡기 아니, 위해서 잠깐만. 괴물되지 말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이신데. 조심해서 네, 네, 가자는 그 방안을 내놓으셔야죠. 아니 방안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켜보자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이 있으니까 진행되고 이거 봐야죠. 있어요. 지켜봐야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아니 나는 이하상 이해가 안 김영현 되죠. 그 재판이
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보면 아니 그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황당하죠. 감시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황당하죠.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네, 안 이 되고 와중에 근데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들 가만히 평가에서 있구나. 꼴찌가 나왔습니까?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네.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네. 이제 법원장 평가니까 뭐 지방 법원장, 고등 법원장 쭉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점 만점에 0.21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 꼴찌를 받은 것으로 원래 이게 확인이. 이제 매년 이렇게 발표하는 건가 보죠? 네네네. 아, 다 그다음이 평가를 천대엽 행정처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작년에는 어땠어요, 이게? 낙제점이나 낙제점. 작년에도 낙제점이에요. 네. 작년에가 제가 아직 그리고 모르겠는데 이 지금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3천 몇백 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78%가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조에서 네, 노조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에 대한 문제 대답을 제기가 타당한 하라고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네네.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 대법원장은 노조에서 그 노조라는 것은 그 성향상 친민주당 성향이 강할 수 왜, 볼 수 왜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아니 왜냐면 친노조적이잖아요 민주당이. 아니에요. 아니, 전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노조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 물러나야 된다면 대통령 지지도가 뽑아놓는다면 아니, 나중에 근데 하다가 물러나야 얘기하는 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란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앞에 얘기 줄을 한다고 왜 안 듣고서 그 얘기 네, 들어가면 안 네, 네. 해요. 어떤 영향이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리더십에 지금 네.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성역 아니라고 봅니다. 성역 저도 아니기 아니라고 때문에 봐요. 네. 아닌데 성역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성역처럼 들려요. 저는 제가 말씀하시는 보기에는 거 보면.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문제 제기를 희생양을 해야죠. 통해서 희생양? 본인들의 어떤 아이고, 어떻게 정치적 왜 요구를 하는 것 희생양이 같아요. 그 사람이 뭘 희생했다고? 좀 희생 좀 제발 해주세요, 제발.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꼴이 지금 엉망인데. 아, 아마 시스템을 좀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두 분께서는 지금 그 시스템 내부에 있는 워낙 골마터진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걷어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네? 노 변호사님이나 우리 그 변호사님은 내가 있으니까 좋죠. 너무 좋아요. 아니, 원래 우리 김종혁 의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 근데 뭐 저도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가면 맨날 그 댓글도 보면 말도 너에 대해서 그냥 인신공격 엄청 나오는데 뭐 하러 나가냐 네. 그런 아, 얘기들 그래요? 해요. 네. 여기 나오면 저도 보면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누군가는 좋은 댓글도 우리 중에 주장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평생 들을 욕을 다 듣든 말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런 생각해요. 아니 우리 당 대통령이 했던 비상겸에도 맞섰는데 무슨 여기 와서 그런 욕설 그렇지. 듣는다고 그까지 갖고 내가 뭐 두려워하게 아니, 왜 저도 박수를 쳐요? 평가를 드려요, 진짜로. 네네네. 아, 좀 전에 뭐 지나가듯 이렇게 묻힌 말이 있는데 좋은 댓글도 많았다. 네, 많아요. 그 팩트는 아닙니다. 좋은 댓글 없어요, 그거. 저 봤어요. 2개 봤어요. 에이, 위에 올라가면 있어요. 있어요? 개 중에서 두 개. 봤어요, 제가. 아, 두 개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평가 1위가 나온 어우, 건강식품이 하나 세상에. 있는데 말이죠. 맞춤 흑염소. 아니 지금 이분이 아니라 김정혁 얘기하는 아니,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제작진 설문조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제작진 설문조사 1위가 나왔습니다. 네. 제작진 때 패널 선전도 하는 패널에 관심 없고요. 네, 관심 우리 없어요? 제품들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하루에 500원이면 되는 믿을 수 있는 농협에서 만든 100% 국내산 인증 제품 자연 방목 흑염소에 6년근 홍삼까지 아낌없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드시면 앞에 있는 그 먹어봐요? 컵에 있는 먹어도 돼요? 네, 요게 이제 바로 농협 흑염소인데 말이죠.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우리 몸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그 순간이 오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그럴 때 이 흑염소는 뭐에 안 걸린다고요? 돌뿌리에도 안 걸리고 감기에도 안 걸리고. 이걸 먼저 먹이고서 이걸 했었어야지 우리 힘서 내서. 더 뜨거워서 안 돼. 더 드시면 안 돼. 딱 끝나고 드셔야 돼. 나는 먹었어. 아 진짜 중간에 그래서 연락할 거야. 열이 나나? 지금 먹었는데. 요 장르만 여의도 특가로 121분 넉 달 동안 드실 수 있는 4박스가 77,900원이고요. 혼자서 드셔도 되고 가족끼리 나눠서 드셔도 전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특히 그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요 10포 11분을 추가로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 한 잔씩 쭉 다 드셨죠? 네. 그러면 건강하게 오늘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두드려 맞으러 오겠습니다. 예, 흑염소는 건강합니다. 예, 흑염소는 멍이 들지 않아요. 네. 자, 나는 멍 들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